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방학도 보내고 원격 수업을 오랜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저번 원격 수업 시간에 이미 지금 4단원을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은 중단원, 5단원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등교 계약 때 이미 말했었는데 교과서는 다 준비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44쪽 교과서 144쪽 5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은 151쪽 내용까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교과서를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144쪽부터는 주제 34 해가지고 열강의 경제적 침략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8쪽부터는 주제 35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수호하려고 했는지, 지키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같이 세트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별로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까지 1908년까지 지금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지금 노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제 경제 침탈에 대항해서, 일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나라의 경제 침탈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수업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는 이게 앞뒤로 나눠졌지만은 저는 시대별로, 순서대로, 사건별로 한꺼번에 우리 민족의 대응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는 잘 왔다 갔다, 교과서 잘 왔다 갔다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나라가 개항을 시작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 때부터입니다. 누구랑 맺었어요? 일본이랑 맺었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속 조약으로 조일 무역규칙, 조일 수호조교 부록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맺었다고 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항이 맺어지게 되는데 우선 조일 무역규칙에서는 무관세, 그 다음에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허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적어져 있는 개항장, 거류지 무역이라는 거는 개항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개항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류지 무역에 대해서 나타냈던, 조약에 명시됐던 거는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었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서 나타났듯이 일본과 이제 개항장 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호를 열고 무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서 거류지 무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제국 대우라든지 무관세라든지 다 적어서 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미 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맺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준 이제 조약이 바로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입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어느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모군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이 장정을 통해서 청상인이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거류지뿐만 아니라 우리 내지 무역, 그러니까 내지 무역이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무역을 할 수 있게 열어준 게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한테만 거류지 무역이 허용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거류지 무역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거류지 무역이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게 된다. 한쪽에만 엄청나게 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조일 수호조규 속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일 수호조규 속약의 내용은 최혜국 대우는 여기서 나오고요. 조일 수호조규 속약의 내용은 10리에서 40리로 늘린다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10리에서 40리로 늘리게 되면서 일본도 어느 정도 더 이점을 얻어가는, 어쨌든 그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거류지 무역이 행해지는 그게 균열이 가게 됐다. 이 두 조약을 통해서, 특히 이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청상인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청나라의 주도권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세지게 되었다. 어쨌든 거류지에서만 이루어졌던 무역이 이게 더욱 더 넓어지게 되니까는 우리나라 자본이 이때부터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다 개개인의 상인들끼리 이것을 대항을 하기가 힘드니까는 어떻게 대항을 하냐면은 하나의 회사를 조직을 합니다. 하나의 상업회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외국 상인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 대동상해와 장통상해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교과서 148쪽에 있죠. 148쪽에 대한 내용이, 148쪽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는 한 번씩 읽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45쪽으로 다시 보면은, 이제 1882년 이후로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은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이 이 청나라에게 지금 주도권을 뺏긴 것을 지금 좀 이를 갈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조일 통상장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관세, 그 다음에 최일국대우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는 관세를 얻게 됩니다. 원래 여기 아까 무관세라고 했죠, 일본은 관세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관세를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우리 조선에게 유리하게 되죠. 왜 근데 이걸 열어줬을까? 하나를 우리한테 줬으면은 자기를 또 받아가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무엇을 받아가냐면은 최일국대우를 드디어 받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일국대우를 받아가면서 똑같이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같이 내지 무역이 허용되게 된 게 바로 이 통상장정 때부터이다.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최일국대우를 이때 가져가게 되는데, 이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얻어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얻어간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얻어간 그 권한, 하나의 권한이 방공령인데, 이 방공령에 대한 내용이 지금 뒤에 14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관들이 이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방공령을 내렸는데, 이게 왜 내리게 됐냐면은, 우리가 여기 다시 강화도 조약 내용을 그래서 쓰려다 말았는데, 강화도 조약 내용에서 아까 말했던 게 우리 그 부속 조약으로 맺었던 것 중에서 조일 무역 규칙의 무제한 곡물 유출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기억나죠? 무제한으로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일본에게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권한을 하나 얻어간 겁니다. 방공령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무제한 곡물 유출이 허용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때요? 먹고 살기 어렵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이제 쌀이 귀해지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수령들, 그러니까 지방을 지키는 수령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으로서 방공령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일 통상장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889년과 90년에
함경도랑 황해도에서 관찰사가 방공령을 딱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방공령이 사실 방공령을 계속 내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득을 그만큼 많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쌀을 못 가져가니까. 방공령이라는 건 쌀을 못 가져가게 딱 막는 권한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방공령을 내리면 일본에게는 이득이 좀 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때리면은 일본한테 계속 손해가 가니까는 일본이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 거냐면은 이거를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를 하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왜 너희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 안 해놓고 방공령 때리냐? 너희 조약 어겼으니까 우리한테 배상금 지불해 해가지고 방공령도 철회시키고 배상금까지 받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방공령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보통 방공령 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방공령이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라고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런 권한을 우리가 남용한 건 아니죠. 어떻게 잘 행사를 했다가 이게 오히려 이게 역공을 맞게 된 게 바로 방공령 사건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149쪽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일통상장정 맺고 나서 쭉 가다가 이제 갑오개혁이 맺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갑오개혁은 처음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맺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근대적 시설이 이제 물론 근대적 시설은 이미 도입 많이 됐지만은 이때 크게 많이 바뀌고 많은 것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죠. 돈.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무조건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차관을 도입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예속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은행들이 설립이 되기도 했다. 이 내용은 다시 교과서 148쪽에 있습니다. 민족은행들이 지금 설립이 되는데 조선은행이 최초로 설립이 되고 뭐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런 민간은행이 세워지게 됐지만은 나중에 자금 분역이나 뭐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간파천이 단행이 됩니다. 이때 갑오개혁 다음에 3차 갑오개혁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을미사변이 있고 이 을미사변의 신변을 위협받은 고종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이 아간파천이죠. 사실 도망갔다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좀 그렇죠. 어쨌든 아간파천이 단행이 되면서 개혁이 모두 중단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는 러시아에게 계속 이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잖아. 러시아에 지금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런 지금 도중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권을 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쪽 나라에만 이권을 줄 수가 없죠. 왜? 이런 체국 대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한쪽에만 줄 수 없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때 가장 다른 열강들로부터 이권 침탈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들이 침탈되는 내용이 145쪽에 지금 있습니다.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광산 채굴권, 산림 채벌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침탈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침탈에 대한 내용은 145쪽을 저기 그림이랑 해서 같이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이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권 수호 운동을 통해서 이 이권 침탈을 막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이미 배운 거예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의 이제 상업 활동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권 수호 운동의 전개가 된다.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사건, 조차 요구를 묵살시키고 저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러 은행 폐쇄하는 데도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런 운동이 있었다라고만 넘어가니까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49쪽의 내용, 149쪽의 내용, 특히 한러은행 설립 반대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권 수호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이권 침탈을 막아내게 됐지만은 그 뒤에 있었던 광무개혁, 이 광무개혁은 어쨌든 이 지금 시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간파천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양대 산맥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식산흥업 정책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식산흥업 정책 이 식산흥업 정책을 통해서 근대적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근대적 시설이 도입이 된다라는 내용은 이미 했었습니다. 그 광무개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한일 의정서 이때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끊어가고 다음 동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